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궁중애로 전공 후보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이화여대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이 또 드러나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2022년 한 유튜브에서 스스로를 궁중애로 전문이라 소개를 하며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파는 게 면죄부입니다. 편법 대출을 넘어 사기 대출 의혹까지 받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문제가 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고 이익은 기부하겠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 파는 것과 사기 대출은 상관없다며 공격했지만 민주당은 오늘 또 당이 개입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선거 뛰어든 직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격전지를 잇따라 찾아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현 정권을 공격했는데요. 여당에선 역대 이런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감옥 가면 운동 열심히.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감옥에 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논평을 통해 감옥은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참회하고 성찰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동훈의 읍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부산, 경남의 격전지를 찾아 나에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줬는데 이렇게 사라지게 둘 거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들을 혼탁한 정치판에서 치워버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49곳 1000표 내 결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충남 한 후보 원격 지원 유세에서 전국 49개 지역구가 1000표 차 안팎의 박빙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조금 오르면 뒤집히는 거라며 재차 당 안팎의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40총선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별 후보들의 각종 논란들이 공식 선거운동 중반전에 접어든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경기 수원 정해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역사학자 김준혁 후보는 과거 유튜브 등에서 내놓은 발언들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하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한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된 발언은 김준혁 후보가 지난 2022년입니다. 이 진보성향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내놓은 주장이었는데요. 당시 김 후보는 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환란이다.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주장을 할 당시에는 관련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준혁 후보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월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인데요. 당시에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보 위기감이 높아진 시점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국지전 일으켜서 국내 상황에 반전을 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지만 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김 후보는요,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학계 지원을 약속한 뒤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6개월마다 정신감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6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 게 방산업체에 대한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베이트, 한미 군사훈련을 성사시키는데 사실상 뇌물이 오갔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논란이 됐던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종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환란이에요.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은밀한 합의를 통해서 약간의 작은 국지전 같은 거는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위기를 고치시키고 계엄령 같은 걸 발동시키고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 권력들이
것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화여대는 뭐 아시다시피 국내의 대표적인 명문 사학 중에 하나죠. 더구나 이제 여자 대학생들에게 성상납을 시켰다. 이런 주장은 비록 이제 과거의 얘기라고는 했지만요. 어쨌든 이화여대는 물론이고 그 학교의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들의 명예와도 직결된 문제인데요. 하지만 김 후보 이런 발언들 자체도 그렇지만 이 주장을 한 당시에 그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 후보 본인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 김준혁 후보 측에서 오늘 입장문을 좀 내놨습니다. 이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학생 성상납 주장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증언과 기록의 바탕을 둔 내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김환란 총장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지 여성 비하 발언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김준혁 후보 측은 여러 매체가 이 후보의 유튜브 발언을 발췌하고 편집해서 보도하고 있다면서 발언에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김 후보 측이 오늘 내놓은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 읽어봤습니다. 그 이화여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적어도 이 김 후보 측이 제시한 자료 내용 안에서는 대학을 나온 여성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이화여대생이라는 구체적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준혁 후보는 어떤 게 자신의 주장의 근거라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일제시대 당시에 종군 위안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성 발언을 한 것 등이 알려지면서 이미 한 차례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된 발언 역시 김준혁 후보가 지난 2019년 김용민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때 내놓은 주장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함께하는 등 부적절한 모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교사이던 시절에 당시 초등학생이지만 나이 먹은 학생들도 있었던 만큼 그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해당 발언도 들어보시죠. 박정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같이 바꾸려고 했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상대로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가능성이 있었. 또 김준혁 후보는요, 지난 2017년 한 인터넷 방송에서는 수원 화성 지역을 풍수지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비유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 후보는 궁중문화의 에로 문화가 내 전공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의 이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도 거센 상황입니다. 당장 박정희 전 대통령 유족 그리고 일부 수원 수민들이 김 후보를 형사 고소 고발했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손 김병규 씨는 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병규 씨 측은 김준혁 후보가 자신이 역사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명예훼손 혐의의 범위가 더 깊고 넓어진다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는 것처럼 하면 유족의 명예,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가 훼손되고 국격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수원 시민 모임은 어제 경기 남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김준혁 후보가 수원을 여성 신체에 비유하면서 수원 시민을 모독하는 등 망언을 했다며 고발장과 함께 이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을 연일 거론하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말이다. 이런 아주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앞서 이 김준혁 후보가 쓰레기 같은 말을 했다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표가 더하기 때문에 김 후보 거취를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어제도 이 김준혁 후보가 근거도 없는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김 후보가 이 배설 수준의 막말을 하고 있다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특히 수원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또 이 김 후보와 맞붙고 있는 이수정 후보는요. 역사학자로서도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자격 없는 김준혁 후보가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화여대가 있는 이 서울 서대문 갑의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는요. 오늘 성명서를 내고서 김준혁 후보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이 이대생 성상남 망언을 했다면서 이 이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김준혁 후보 측에서는 입장문이라는 걸 내고서 자신이 생각하는 근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역사 공부 똑바로 하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 측에서는 먼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서 수원 화성을 여성 신체에 비유한 데 대한 해명부터 내놨는데요. 이 자의적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던 조선시대 문인 윤선도 표현을 인용한 거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김 후보 측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서 이 논란이 된 김 후보 발언 역시 모두 박정희 관련 기록이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듯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수많은 연예인들을 불러들였던 걸로 유명하고 최후를 맞이한 순간에도 대학생 모델 또 여가수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초등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주장 역시 박정희 기념관 반대 이 국민연대 상임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의 강의를 근거로 내세웠고요. 또 위안부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추측이었기 때문에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요, 일각에서는 이 김 후보 측이 기록과 증언이라고 내세운 거 지금 저희 기자가 소개를 해드렸죠. 예를 들면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 공동대표의 강의 이런 게 지금 이 김 후보가 내세우는 근거인 건데요. 그런 기록과 증언이라고 내세운 것들이 주로 이제 한쪽 진영과 가까운 매체의 인터뷰 또는 그런 매체가 편찬한 서적이나 강의 같은 이렇게 편향된 출처에서 나온 일방적 주장이 담긴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김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에 기반을 한 것이라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도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위원장 그게 역사냐 막말과 여성 혐오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이분도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더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주세요. 수원의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또 더 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한동훈 역사 공부해라. 여러분 그게 역사입니까? 막말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여성 혐오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공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준혁 후보 측에서 또 후속 입장 냈죠. 네, 김 후보 측에서는 조금 전에 최근 언론 보도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올리고 이 국민의힘 등에서 5, 6년 전에 유튜브에서 한 발언을 꼬투리 삼아서 앞뒤 다 자르고 성 관련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본인과 민주당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도 그 근거를 상세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이 다 빠지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보도가 됐다며 본인은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기 이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한 위원장의 거친 표현을 겨냥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걸 모르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관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쓰레기란 말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걸 모르십니까? 야당에 대한 막말로 여당의 부적절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을 가리려는 얕은 의도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준혁 후보가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선대위 회의에서 제기한 의혹인데요. 김준혁 후보가 천안과 여주 강릉에 이 논 4필지를 4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농지를 사면 이제 경작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김 후보가 실제로 이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적이 상속 지분을 빼고도 3,000제곱미터가 넘는다 이러면서 김 후보가 이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고 직접 경작을 했다는 식으로 사실상 서류를 허위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경률 비대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 정치인의 범주로 들 수 있습니다. 김준혁 씨. 이분이 천안, 여주, 강릉 이곳에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요? 농지법 위반입니다. 제 시각으로는
우선 형식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보유할 수가 없거든요. 자, 상속집은 제가 빼드릴게요. 그거 빼고서도 지금 3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농지법 위반하는데 농지법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작용하면 된다. 아마도 이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을 것으로 보여요. 김준혁 후보 스스로가 천안, 여주, 강릉에 있는 토지들을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서류를 작성했을 겁니다. 김준혁 후보 측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에서는요, 이 세 곳의 땅에 대해서 먼저 천안 땅은 이미 팔았고 여주 땅은 이 농업 관련 학업을 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고 강릉 땅은 이 생태 교육을 하는 부인의 식물 연구용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역사학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김준혁 민주당 후보가 과거 이제 여러 유튜브 채널 등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기록과 증언들의 근거를 둔 학자로서의 주장이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기록과 증언이라는 게 특정 진영의 좀 편파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과연 객관성 그리고 사실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을 듣고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죠. 몇 가지를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출처가 지금 말씀한 대로 온라인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라고 하면 사료라든가 뭐 당시의 문서 등등 실증할 수 있는 것에 기반을 했다면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사건은 김준혁 후보의 해명대로 전체 맥락에서 보면 당시 어떤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 거고 다만 성적인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게 부적절한 측면이 이제 이렇게 더 드러난 상황이긴 한데요. 여성 혐오라든가 성적 대상화의 의도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문제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조건 문제 없다라고 지금 큰 소리 치시는 말고 일단 명확하게 사과하고 부적절했음을 인정하시고 이후에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학자로서 설명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제가 알기로 김준혁 후보가 이제 박사학위를 조선 후기에 대한 연구, 역사 후기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조를 들먹이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정조에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뭐 그거야 뭐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게 한 아부의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증된 바가 없고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는 거를 역사학자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매우 곤란한 일이고 이건 정말 금도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더더군다나 이분이 말하자면 역사학자로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신뢰를 많은 듣는 분들이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살아온 그 행적이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아온 분이 앞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역사학자로서 정치가로서 어떤 행태와 어떤 인식을 보여줄 거겠습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이건 부분을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살아온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은 이제 편법임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으로부터는요, 이 사기 대출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인데요. 양 후보 어제 이 문제가 된 강남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대출금을 갚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고 또 여당 측에서 이제 양 후보를 고발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와중에서 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오전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던 대구 수성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을 했고요. 또 여당 측에서는 이 사기 대출 혐의로 해서 양문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란의 파장이 커지자 어제 오후 양문석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재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양 후보는요,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라고 밝혔고, 이어서 이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를 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니까 양 후보가 이 아파트 처분 그리고 기부를 내세우면서 좀 뒤늦게 수습을 시도한 모양새가 됐는데요. 양 후보는 하지만 사과문에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서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후보 스스로 이렇게 밝힌 겁니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결국 이제 양 후보로서는 아파트 처분으로 파만이 진정되고 진압되기를 아마 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권의 공세 더욱 커지고 있죠. 네, 국민의미래 선대위 공보단은요, 논평에서 양 후보가 여전히 사기대출을 관행이나 편법이라고 변명하면서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출금 갚겠다고 한다면서 버티기용 사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궁주에 몰린 양 후보가 꺼내든 카드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면 기부하겠다는 낡아빠진 보여주기식 쇼라고 맹비난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음주운전하고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꼬집으면서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대출을 갚겠다고 했는데요. 원래 자기가 빌린 돈을 갚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집을 파는 거하고 자기가 사기 대출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이걸 왜 사퇴 안 시킵니까? 여러분, 그럼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 못 받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팔고 이익을 기부하겠다 이런 양 후보의 대응 방식. 과거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흑석동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내놨던 그 해법,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김의겸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이 일자 이걸 매각하면서 남은 차액은 전액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3년 전에 흑석동 투기 의혹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지만 건물을 팔아서 기부한다는 대응 방식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과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을 중심으로는 양문석 후보가 김의겸 의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건 당장 총선을 앞두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 여론을 움직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양문석 후보 본인이 사기 대출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 결국 이 새마을금고의 현장 조사 결과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어제 장시간 현장 조사 이루어졌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현장 조사는 10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앙회 측에서는 양 후보 딸이 제출한 서류를 확보해서 먼저 이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된 경위, 그리고 이 각종 증빙 서류의 위 변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양 후보 딸에게도 이 협조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대출을 해준 금고 지점 측은요, 당시 양 후보의 딸이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이 돼 있었고 또 양 후보자의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이 됐다면서 대출 관련 서류 자체는 적정하게 제출이 돼서 대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자신들이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는 그런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그건 아니다. 우리는 편법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겠다 놨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출을 해준 금고 지점 측에서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제 양 후보가 말하는 이제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사기 대출로 이게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 부인한 건 아니고요. 적어도 자신들은 규정이라든지 법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출을 해줬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 후보가 앞서서 주택구입을 위해서 자신의 딸이 사업자로 등록해서 받았던 대출 편법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관례였다. 이런 주장도 내놨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그거 사실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을 만나 양문석 후보 의혹을 신속히 조사해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 면담 자리에 동행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양 후보가 딸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이 업계 관례가 아니다라는 점을 새마을금고 측에서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요, 이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 관행이라는 새마을금고 측의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렸다라면서 새마을금고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양 후보와 금고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양 후보 측에게 대출을 승인해준 직원은 현재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중간에 대출 중개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검사 결과를 발표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고 발표를 한다면 총선 일정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새마을금고 1,2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이번 논란의 파장은 더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출마했던 양문석 후보가 당시 재산 신고에서
통해서 이 딸 명의의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 민주당의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 선관위 재산신고에서 이 딸의 11억 대출이 누락됐다라는 의혹이 여권으로부터 제기가 된 겁니다. 지난 이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는요,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이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독립생계가 아닌 부양가족 재산은 공개하는 게 이제 원칙이지만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 겸 선대위 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보면 2019년, 2020년, 2022년 출마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을 2020년도에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는 해당 내용이 고시 또는 공시되어졌어야 할 겁니다. 당시 딸이 대출받은 사실이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의혹 정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공천 취소 같은 이 강경 조치는 없다. 이런 입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오늘 오전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공천 적격 심사 이후 불거진 후보자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후보 개개인이 대응해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 재확인했거든요. 특히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는 후보가 일정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명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서 어제 양 후보가 아파트 처분하고 이 기부한다는 내용의 사과글 올린 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권혁계 총선 상황부실장은요, 새마을금고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여지를 남겼는데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당 차원에서 양 후보 대출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법리를 따져보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해서 추후 민주당 차원의 입장 변화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 김민석 실장과 권혁계 부실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가 설명도 하고 있고 또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에 대해서 당이 개입하는 방식은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현장 조사 나가 있는데 만약 그 조사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럼 당 차원에서 좀 후보한테 새마을금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 양문석 후보 건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했습니다. 네, 그 언론사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표가 양 후보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어제 저녁 8시 30분쯤에 민주당에서 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지호 부대변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인용을 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발언을 취소했고요. 추미애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과정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등 감찰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의 혼선이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 지속되고 있지만요, 공천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비상결정 권한,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 발언 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도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 주말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도 이 양 후보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어제 모습 보시겠습니다. 대표님, 그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그 편법 대출뿐만 아니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나왔는데 혹시 한마디 하실 수 없으세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이 양 후보 문제가 전체 판세에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또 이 정봉주 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등 최근 이 친명계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반영이 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자신의 아파트 대출 논란과 관련해서요,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 갚고 그다음에 이익은 만약에 있다면 기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버티기용 사과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문석 후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 그 정도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사과하고
어쨌든 편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만 이것이 뭐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방식의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이익이 있으면 뭐 기부를 한다든가 해서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 뭐 특별한 특혜나 이득이 없었다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다는 것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공천 과정에서 그 당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었고 그때 검증이 부실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면 지난번에 뭐 세종시 사례와 같이 공천 취소 등의 적극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와 당에 제출한 서류가 차이는 없었고 다만 이제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아직은 불법 사기 대출이라는 주장들은 있지만 실제 새마을금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는 대출이라는 걸 알고도 실행했다고 하면 사기죄의 이제 기본이 되는 어떤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법은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새마을금고 중앙위에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 내용, 그리고 이후에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막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불법을 단정하고 조치를 취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부동산은 이게 공직자들의 어떤 그 공정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어떤 그 말하자면 그 법을 지키는 준법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보는 건 저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낮은 실거래가를 그러니까 높은 실거래가를 한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함으로써 9억 원의 차익이 난 이 부분은 사실은 허위사실 기재가 돼가지고 나중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저는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후보를 사퇴해버리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 혼자 있기 때문에 아마 무투표 당선되는 걸 이게 아마 꺼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소탐대실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양문석 후보는 언론도 겁박까지 합니다. 이걸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해서 겁박까지 하는데 이런 인식과 태도를 가진 공직자를 과연 우리가 국회로 보내야 되느냐. 특히 수도권 승부에서는 이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간과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정말 치명적인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죠. 박은정 후보 그리고 박 후보의 남편이 이종근 변호사의 이 40억대 재산 증식과 또 정관예우 의혹,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조국 대표의 신경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연일 유세 현장에서 박 후보 관련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박 후보를 감싸고 있는 조국 대표를 비판하고 있고요. 조국 대표는 이에 맞서서 연일 이제 한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 후보 관련 논란의 후속 뉴스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이 박은정 후보 부부의 40억대 이 재산 증식 논란으로 시작된 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이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국민의힘 이조 심판 특별위는요 오늘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종근 변호사가 그 받은 수임료가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받았던 이제 그런 혐의인데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요 앞서 이조 심판 특위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잘 살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서 연일 유세 현장에서 이 변호사의 이 전관예우 의혹을 언급을 하면서요. 박 후보를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운 조국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부산 유세 현장에서의 한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종근 22억 전관예우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다시 강변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는 언제든 자기 말을 바꿉니다. 전에 22억보다 훨씬 적은 액수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늘 그런 식입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조 심판특위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도 이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른바 휴스템 사건 관련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 변호사는 지난해 검사장 퇴임 이후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인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22억 원을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조 심판특위는
이 변호사가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수임하며 받은 변호사 수임 선임료 등은 범죄 수익을 수수한 거라고 판단했다면서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쓰여야 할 돈으로 거액의 선임료를 받은 이 변호사를 고발하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이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수임했던 사건 중에요. 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 자기가 직접 보고받고 또 지시까지도 했던 그런 대형 금융사건 관련 인물도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은 V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입니다. V글로벌이 발행한 코인인 V캐시에 투자를 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대형 사기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5만여 명, 피해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일당 중에 한 명을 변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건의 주범인 V글로벌의 대표 A씨는 2021년 기소돼서 징역 25년이 확정이 됐고 작년 7월 V글로벌 관계사 대표인 B씨가 뒤늦게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는 작년 3월 변호사 개업 후 B씨 사건을 맡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 변호사가 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형사부 검사를 통해서 V글로벌 사건을 지원하고 있던 수원지검에 이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을 하면 요건을 엄격히 따지지 말고 신속하게 청구를 하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당시 V글로벌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취급이 돼서 대검 형사부가 직접 챙겼고 또 대검 형사부장인 이 변호사도 직접 협조 지시를 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 변호사의 이 사건 수임은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 보도는 이 변호사의 이 직업 윤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변호사 어떤 입장 내놓은 거 있습니까? 네, 이 변호사는 V글로벌 사건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여부를 묻는 조선일보 질문에 수임에 아무런 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또 V글로벌 사건이 2021년 7월 검찰로 송치됐을 때는 자신은 대검 형사부장이 아닌 서울 서부지검장이었다면서 자신이 수임한 B씨 사건은 V글로벌 사건과 수사 대상 그리고 범죄 사실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고 하고요. B씨는 횡령을 두고 V글로벌 측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박 후보 남편과 관련한 의혹들이 연일 제기가 되면서요. 여권에서는 이 박 후보를 비례 1번으로 내세운 조국 대표를 향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 대표도 어제는 이 변호사가 받은 이 거액 수임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조국 대표 어제 국회에서 인터넷 출입 기자단과 공동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 남편이 다단계 사기범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부적절하지 않다고 보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이 변호사 수임료가 전관 예우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다만 조 대표는 이 변호사가 다단계 가해자를 주로 변호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아는 바로는 사기 피해자 100여 건을 저가로 수임을 해서 피해자 변론을 한 것으로 안다며 가해자도 변론을 했지만 피해자 변론을 훨씬 많이 한 게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전 조 대표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박은정 후보를 털고 털다가 털 게 없으니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터는 것 같습니다. 수임료가 높은 게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사과를 했고 자기가 맡은 수임을 모두 그만두겠다. 관련 사건 수임을 그만둔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그러면서도 박은정 후보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부인이 공익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이 수임 기록까지 다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적절한 방식으로 의혹을 해명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박 후보가 문제 있다는 보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건데요. 결국 이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인 새로운 미래에서도 이 박은정 후보를 불공정 4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을 하고 또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 대표는 박 후보의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최근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면서요. 총선 이후에 한 위원장이 사라질 거라는 주장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감옥에 가게 된다면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겠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제도 조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위원장 향한 이런 비판 이어갔고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감옥에 갈 거고 감옥에 가면 그동안 재판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이 팔굽혀펴기 등을 하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 오늘 충남 당진 유세 현장에서 이 조 대표 발언을 직접 언급하면서 아내 정경심 전 교수가 그랬듯 조국 대표도 영치금 엄청 받아갈 것 같다면서 이분들은 감옥에 가서도 자기 입손만 챙긴다고 맞받아쳤거든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에서 실형 확정되면 어떡합니까? 정치인 조국은? 감옥 가야죠. 가서 그동안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푸시업하고 스쿼트하고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가 감옥 가게 갈 것 같은데 감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 저는 이분 그럴 것 같아요. 전에 정경심 씨가 그랬다시피 영치금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습니다. 억대 영치금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들 입속만 챙깁니다. 감옥 가서도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역구 차원에서 이 후보들 간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한 라디오 토론을 붙었는데 아주 격하게 다퉜습니다. 네, 특히 공영훈, 이준석 이 두 사람의 공방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이 후보는 공 후보의 자녀주택 증여 논란을, 공 후보는 이 후보의 과거 양도구육 발언을 꺼내들고 공세에 나섰는데요. 먼저 이 후보는 공 후보에게 아들에게 준 서울 성수동 주택 증여 외에 또 다른 증여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추가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공 후보는 자꾸 이런저런 꼬리물기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딸에게도 일부 증여가 있었던 사실을 스스로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공방 들어보시죠.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자녀분 중에 또 다른 분이 혹시 주택을 보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제 딸 이야기를 또 계속 하셨는데. 딸이 있군요. 예. 딸 얘기 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딸 이야기 하셨잖아요. 보니 딸 자녀 얘기했는데 또 딸 얘기 하셨네요. 이야기 다 하시더구만. 딸이 보유했다고 시인하셨네요. 예? 딸이 보유한다고 시인하시는 거네요. 일부 정려가 있었는데 정여세 다 냈습니다. 예. 아주 클리어합니다. 결국 이제 이준석 후보의 공세로 인해서 공영훈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추가로 지금 나온 겁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청년 유권자들이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궁금한데요. 어쨌든 공 후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공 후보는 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딸 부부의 재산 내역 공개 거부는 권리다라며 이 딸 부부가 9년간의 맞벌이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샀고 또 세금도 다 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요, 이 공 후보 딸 부부가 22억 주택을 대출 10억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면서 공교롭게도 딸 부부가 성수동을 선택해서 영끌 갭 투자를 했다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결국 이 공 후보가 이 현대차 재직 시절 계열사 소유였던 성수동, 삼표 시멘트 일대의 이 재개발 정보를 알고서 딸 부부에게 흘려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 후보는요, 영끌, 그러니까 갭 투자는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 규정에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역시 공 후보의 부동산 증여 의혹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직자 제일 덕목이 청렴인데 과연 동탄 주민이 공 후보가 청렴하다고 보겠느냐면서 따져 물은 건데요. 이 토론이 끝난 뒤 한 후보 자신의 SNS에 젊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갭 투자 많이 하지 않냐라는 공 후보 말씀에 저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하고 반성하게 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한정민 후보의 나이가 올해 39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인적인 이제 젊은 사람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공 후보를 우회 공격한 겁니다. 반면에 공 후보는요, 과거 이 후보의 양두구육 발언을 이용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양두구육이라면서 자기가 개고기 팔았다고 했는데 이 정권 창출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지금 동탄에서도 개고기 팔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건데요. 치열했던 세 사람의 공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 1 덕목이라는 것이 청렴인데 2017년에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호재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시고 규제 발표 전날에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하시고 동탄 주민분들께서 공 후보가 청렴하다고 볼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걸 영끌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연골 갭 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 규정에 문제 없는 거. 공교롭게도 성수동에다가 영끌 갭 투자를 그 딸 부부가 선택해가지고 했다. 지난 대선 때 이두희 후보님 양두구역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기가 개고기를 팔았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자기가 정권 정권 만드는데 도와준 거에 대해서 사과는 안 하고 정권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답변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거는. 지금 동탄에서 개고기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전 윤석열 대통령 팔고 있지 않고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 새 후보가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지금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 서울 성수동에 있는 일종의 그 주택을 구입을 해서 아들한테, 그러니까 군대에 가 있는 아들한테 증여를 한 그런 부분이 밝혀졌죠. 그 과정에서 이제 편법 증여 아니냐, 그리고 미개발 정보를, 계열사의 미개발 정보를 결국 현대차 부사장 시절, 사장제 시절에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일종의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 중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부분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고 이 딸도 같은 성수동에서 영끌 갭 투자를 한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영훈 후보, 아버지인 공영훈 후보가 또 편법으로 증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영훈 후보가 젊은 사람들이 이 영끌로 갭 투자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에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왜 문제 삼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말하자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쫓아가는 그런 구도다 보니까 그런 절박감이 반영하는 것 같고, 또 이 지역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권자 평균 연령이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합니다. 이런 네.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에 이슈가 먹히는 거라고 판단해서 맹렬히 공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공 후보가 어쨌든 부적절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봐요. 문제의 본질은 내부 정보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딸의 대신 그 돈을 내줌으로써 증여를 일부 탈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적법하다.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히나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면 이게 윤리나 도덕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법에 문제가 없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는 저는 공직자를 꿈꾸는 사람, 공직자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대단히 이중적인 태도고,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지, 이렇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와 다른 후보의 이런 합동 공세가 저는 마지막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최 패널님께서 이제 뭐 그 본인의 의견으로 말씀해주고 또 지적을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훈 후보는 이제 성수동 그 주택의 증여에 대해서 합법적인 것이었고, 그다음에 증여세나 세금 전부 냈다. 그래서 세금 탈루 이런 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증여 자체가 세금 탈루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은 아니죠. 다만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뭐 이렇게 증여를 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다수의 청년들이 볼 때 좀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 이전의 법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비판을 하니까 증여 자체가 무슨 뭐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탈루를 기정사실화하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명확히 해명을 한 것이고요. 거기 또 성수동의 그 부지 관련돼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전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의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기 의혹 내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일부 주장들은 사실이 아닌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여야 유세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어제 부산 경남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이걸 발표한 이후에 첫 충청권 방문이라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중원 지역 이 공약을 위해서요, 충청권 12개의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첫 일정으로 이 당진 전통시장에서 어기고 민주당 후보와 맞서는 정용선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충청 방문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발표한 이후 첫 유세인 만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내려오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금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때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개혁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의 완성으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충청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지금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거나 정영선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몸 던져서 소통할 겁니다. 저만큼 지금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가슴 철렁철렁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밤잠 안 자겠다. 본인만큼 눈치 보고 가슴 철렁하는 사람 있냐 하면서 시민들에게 연일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유세 현장에서도요. 박박 기겠다 이런 말로 또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어제 부산 일대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제게 아직까지 기회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이 일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 기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다소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 이것도 내놨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어제 경남 김해시 유세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은 어차피 정치는 후진 사람이 하니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면서 그러면 더 후진 놈들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이고 더 후진 놈들이 거들먹거릴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에 실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정치 진짜 어차피 후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난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후진 놈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겁니다. 더 후진 놈들이 거들먹거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이틀간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요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 기자들 질문에 천금같이 귀한 시간에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검찰을 향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억울하고 안타깝다면서 검찰 독재 정권과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투표 하루 전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달 29일을 포함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4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셈입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정말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항상 전날에도 예정된 재판은 참석하십니까? 출석 일정은 재판부가 정했는데 검찰을 비난하시는 건가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제 읍소 작전을 펴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이른바 읍소 작전이다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맞받아치면서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인천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른바 읍소 작전을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속는 건 몰라도 2번 이상 속는 건 공범이다. 이번에는 절대 속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요. 보시죠. 국민의힘 읍소 작전, 큰절 작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 번 속는 거는 모르겠는데 2번, 3번, 4번, 5번 속는 건 속는 게 아니라 공범이다.
이재명 대표는 또 야권이 우세하다 이런 총선 낙관론 경계하면서요.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표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일각에서 민주당이 우세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불리하다면서 위기를 조장하면서 결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선거 판세에 대해서 수백 표나 1000표 이내로 결판 나는 지역이 전국에 49곳이라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이 대표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우세다 이런 낙관이 커지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자기들이 불리하다 이러면서 읍소 작전도 하고 또 위기를 조장하면서 결속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승패가 수십 % 지지율 격차로 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백 표 1000표 이내 이렇게 결판 나는 지역이 전국에 한 50개쯤 됩니다. 선거구가. 근데 이 49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저쪽이 조금만 오르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차이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요, 오늘 밤에 방송될 예정일 원희룡 후보와의 TV 토론 녹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 중에서도 이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구의 지원 유세에도 나섰는데요. 특히 이 여성인 남영희 후보를 응원하면서 남녀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그런 발언을 해서 또 일각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인천 동미추홀 을 지역구의 남영희 후보를 지원 유세하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을 남영희 후보로 바꿔준다면 인천 최초의 여성 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남 후보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남성분들은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면서요. 남자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그 결과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바꿔주시면 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잘한다 그 말이죠. 이번에는 직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총선판에 뛰어든 게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건데요.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오늘도 울산을 찾아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 지역의 민주당 후보 지원에 본격 나선 데 이어서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울산을 방문해서 이 동구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태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이 김 후보에 대해서 김 후보는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원을 했는데요.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울산 방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다라면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서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잠시 전인 오후 1시쯤에는요, 이 울산 중구의 오상택 민주당 후보를 찾아서 힘을 실어줬고 오후 2시쯤에는 이 울산 남구갑 전운수 민주당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 어제는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 선거구를 찾아서 역시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먼저 문 전 대통령은요, 부산 사상을 찾아 배재정 민주당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포와 청바지 차림으로 이 배 후보와 낙동강 벚꽃길을 함께 걸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했고요. 이어 경남 양산 물구무 벚꽃길로 이동해서 이재용 민주당 양산갑 후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용한 표현이요, 이 현직 야당 정치인들 못지않게 수위가 높았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볼 것 같다면서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이 함께 좋은 성적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직
그것도 직전 대통령이 이렇게 현 정부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거 문 전 대통령이 아마 처음일 듯 싶습니다. 네, 그런 비판을 여권에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선거판 등장은 지난달부터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 22일엔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 24일엔 이재영 후보, 27일엔 경남 거제 변광용 후보를 각각 찾아서 힘을 실었는데요. 역시 모두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응원과 격려에 그치지 않고 어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수위 높은 비판까지 내놔서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선거 한복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직을 퇴임하면 현실 정치를 하지 않고 잊히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에 직접 등판하는 거 결국 그때 말한 것과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여권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현실 정치와 연관되는 것은 일체하지 않고 그냥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위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거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이랬던 문 전 대통령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전에 직접 나선 이유, 과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선거 자체만 놓고 본다면 막판까지 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을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지난 정권에 대한 여러 검찰 수사 등 현 정권의 불만을 갖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태는 차원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요, 어제 한 라디오에서 지난달 말에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거론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가 다른 때보다 워낙 민생이 무너져 있어서 이 정권 심판 바람이 좀 더 분명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28일에 제일 먼저 양산 찾아뵀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민감하게 느끼실 거잖아요. 또 부산 경남의 선거를 많이 경험하셨고 그런데 다른 때보다 워낙 민생이 무너져 있어서 정권 심판 바람이 좀 더 분명한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여당에서는 이런 문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잊히고 싶다면서 민주당 공천 파동에는 침묵하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전면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현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역대 퇴임 대통령이 개별 후보를 직접 찾아가서 선거운동 지원하는 건 이례적이라면서 한쪽 정당에 개입해 대놓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고요. 장례찬 부산 수영구 무소속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정치권에 개입하는 발언 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 소득주도 성장 실패, 무엇보다 엄청난 부동산 폭등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정치권에 개입하는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처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들은. 근데 그러한 국민적인 요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채 지금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를 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놓은 거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헤럴드 경제에 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본인에게 각별한 지역 위주의 격려 방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하고요. 또 친문계로 분류되는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한 라디오에 나와서 본격적인 선거 등판이라기보다는 본인과 연관 있는 곳에 방문하는 거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요, 문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당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거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선웅 전 행정관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뭐 선거 등판으로 뭐 해석하기보다는 본인과 연고가 있는 본인이 사는 지역 그리고 본인의 고향 그리고 본인과 뭐 개인적인 인연 또 그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 뭐 지역들 뭐 이런 데 중심으로 그냥 뭐 간헐적으로 이렇게 방문한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지금 저희가 보도해 드렸다시피 사실상 선거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역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하나고는 있지만 이 지역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여야가 맞서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정당을 직전 대통령이 편드는 그런 지금 양상이 돼버렸다. 이게 지금 여권의 비판적인 시각인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찌됐든 일부에서 논란이 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과거에 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보 또 특정 지역과 연고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면적으로 뭐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셨잖아요. 누가 이제 끌어내느냐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지금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나를 수사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외에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내도 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선거를 통해서 일부 뭐 그런 비판적 시각이 제시되더라도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뭐 정권 탄압이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이 왜 선거 때 메시지 내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국민 통합을 생각하고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도하고 무지한 정권이라고 직공하면서 정말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선대위원장급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국가 지도자가 과연 이런 국론 분열에 편승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민주당의 그 김준혁 후보 이화여대와 관련한 발언이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김준혁 후보의 본교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김 후보의 발언은 본교와 재학생, 교수, 동창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본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은 물론 현대의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본교는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화여자대학교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